민주당은 모레 공청회를 시작으로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본격 돌입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내일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대미 투자 관련 특별법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합의문이나 공동 성명도 없다며 협상 내용 공개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현직 대통령의 재판 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사건 관련 이 대통령의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파워 인터뷰. 오늘은 경주 에이펙의 성과와 후속 조치, 그리고 캄보디아 사태 대책 등 외교 현안과 새 예산안 심사에 대해 윤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들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3일 월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3주간 진행된 국정감사 일정이 대부분 마무리되면서 11월 예산국회가 본격적으로 막을 올립니다. 내일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시정연설에 나서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고 국회에 협조를 구할 예정인데요. 하지만 여야는 재정의 방향을 놓고 벌써부터 신경전을 벌이며 정면 충돌을 예고했습니다. 강민지 기자입니다. 내일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첫 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습니다. 2차 추경연설 후 두 번째로 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의 방향을 설명하고 여야의 신속한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앞서 오늘 국회에서도 내년 예산안의 재정 기조를 점검하는 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우 의장은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여야가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심층적 분석 그리고 지속 가능한 재정 방향을 논의하는 오늘 이 토론회가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는 그런 예산안이 법정 기한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가 협력합시다 하는 말.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8.1% 늘어난 총 지출 728조 원. 정부는 대규모 구조개혁을 통해 초혁신 경제, 모두의 성장, 국민 안전 3대 투자에 집중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특히 경제 성장의 마중물이 절실하다며 AI와 전임 정부에서 삭감한 R&D 중심의 투자 확대로 경기도나 흐름을 돌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적극적인 재정을 해서 성장을 일부 올리고 이 올린 것이 다시 지속 가능한 재정이 되게끔 이런 선순환 구조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경기 회복에 있어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부처 간 중복 사업 등을 개선해야 재정이 지속 성장의 발판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기관별로 각각 공모함에 따른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통 업무를 일원화하고 통합하여 공모하는 등의 운영 효율화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여당은 이번 예산이 윤석열 정부에서 무너진 경제를 살리고 미래 산업을 키우는 투자 예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AI와 반도체, 에너지 등 이재명 정부 신산업 중심으로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현 상황에서 상당 규모의 지출 증가가 필요하다는 정부의 판단에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무너진 것을 복원하고 흐트러진 것을 바로잡는 데에는 더 큰 에너지가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 야당은 비기축 통화국가의 부채 위험성을 강도 높게 지적하면서 예산 심사 과정에서의 대대적인 삭감을 예고했습니다. 국민성장펀드와 소비 쿠폰 등 이재명표 현금성 포퓰리즘 예산을 우선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들에게 나라빚과 이 증세 폭탄을 가중시키는 현금 살포하는 이런 사업들 좀 걷어내고 국채 이자 비용도 줄이고 국채 발행 비율도 좀 줄이는 그런 쪽으로 예산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는 모레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6일과 7일엔 종합정책 질의를, 10일부터 13일까지는 부처별 심사, 17일 예산 조정 소위를 거쳐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은 12월 2일, 이재명 정부 첫 본예산이 여야의 치열한 공방 속에 시한 내 처리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국회방송 강민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주 에이펙이 대한민국 위상을 전 세계에 각인시키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극찬했습니다.
또 후속 조치를 지원하고 대미투자 특별법도 신속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동희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주 에이펙이 역대급 성과를 냈다고 호평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한판 승부였습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로 대외 불확실성이 완화되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로부터 GPU 20만 장을 공급받게 된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고 기적 같은 일입니다. 민주당은 대미투자 특별법을 서둘러 처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에이펙과 관세 협상 성과를 후속 지원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국민보고대회로 성과를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재임 중인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중지하는 이른바 국정안정법은 추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당 지도부가 에이펙과 관세 협상 성과 알리기에 집중할 때라는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는데 대통령 시정 연설을 앞두고 여야 간 정쟁 요소를 없애려는 뜻도 포함된 걸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사법개혁을 위한 사법행정 정상화 TF가 출범했습니다. 재판권과 인사, 예산, 행정 모든 권한이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제왕적인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민주적인 통제 절차가 시급한 TF 단장인 전현희 수석 최고위원은 국민 신뢰가 바닥으로 추락한 사법부를 정상화해야 한다며 관련 법안을 올해 안에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국민의힘은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진행된 각종 외교 성과를 두고 합의 없는 백지 외교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편 여당에서 재판 중지법을 철회하자 이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오다힌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이 강조하는 실용 외교의 정체가 합의문도 공동성명도 없는 백지 외교였다고 비판했습니다. 합의문이나 공동 성명조차 없는 이것저것 다 생략된 백지 외교가 바로 이재명 정권의 실용 외교였습니다. 진정한 실용 외교는 국익과 실리를 챙기는 성과로 증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정부 여당이 관세 협상 후속 조치로 국회 비준이 아닌 특별법 제정을 검토하는 건 밝힐 수 없는 이면 합의 내용을 집어넣기 위한 의도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하자 이 법이 얼마나 위헌적이고 자기 방어용이었는지를 스스로 인정하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중지법을 시도한 민주당에게 국민 앞에 사과하고 대통령도 직접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대통령이든 정청래 대표든 누구든 책임 있는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 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명확한 입장을 밝히십시오. 어제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서 민생예산 협의회를 가진 국민의힘은 오늘은 안동에서 대구 경북 지역 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장 대표는 대구 경북 제1현안으로 TK 신공항 건설을 꼽았고 미국의 고율 관세로 어려움을 겪는 철강 산업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방송 오다인입니다. 네, 이슈픽 서원한 객원 기자와 함께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예산 전국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서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입니다. 국회가 이제 가을을 지나서 이제 늦가을, 겨울로 이제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국정감사가 끝나면 곧바로 이제 예산 전국이 찾아오는데 내일 그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 연설과 함께 본격적인 예산 전국에 막이 오르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미 내년도 예산안을 이 728조 원 규모로 국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이는 올해보다 이 8% 증가한 수준인데요. 네. 관례대로 이 내일 대통령의 시정 연설이 진행이 되고요. 5일에는 공청회
공청회가 열리면서 본격적인 예산 정국이 시작되고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그 후로 단계별로 진행되게 됩니다. 이 공청회 다음 날인 6일과 7일에는 이 종합정책 질의가 열리고요. 네. 이어서 10일과 11일에는 경제부처 그리고 12일과 13일에는 비경제부처를 대상으로 한 부별 심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17일부터는요. 감액과 증액 심사를 담당하는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 이른바 예산 소위가 본격 가동되는데요. 이번 연도에 이 법적 처리 시한은 12월 2일까지입니다만 여야 간의 입장차가 분명하고 또 충돌이 예상되는 예산 이슈들이 다수 포진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처리될 가능성은 낮다라는 게 현재 읽히는 분위기입니다. 네, 바로 그 지점, 여야의 충돌이 예상되는 입장 차이가 현재까지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는 바로 그 예산의 그 부분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여야는요, 원론적으로는 이 국민 삶과 직결된 이 민생 예산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영돼야 된다라는 원칙론적인 공감대는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디테일에서는 이견이 치열합니다. 그리고 이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했었던 이 지역화폐 관련해서는 강한 충돌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정부는 먼저 이 내년 예산안에서 24조 원 규모로 이 지역사랑 상품권, 이 지역화폐 발행을 지원하고 또 지역별로 국비 보조율도 상향하기로 했는데요. 야당에서는 이 지역화폐 지원 삭감을 요구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특히 국민의힘에서는 내년도 이 적자 국채 발행 규모가 약 110조 원으로 역대 최대라는 점을 들어서 이번 예산안을 빚잔치 예산으로 규정하고 민생회복 소비 쿠폰 등 이 현금성 사업을 중심으로 한 포퓰리즘성 지출을 문제 삼는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또 윤석열 정부 당시에 민주당 주도하에 삭감됐었던 예비비가 이번 예산안에서는 75%가량 복구된 점을 들어서 이 내로남불의 프레임을 꺼내들며 정부와 여당을 압박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반면 여당인 이 더불어민주당은 미래 성장을 견인할 이 인공지능 AI 등의 분야에서 이재명 정부의 정책을 뒷받침할 정부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킨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대장동 사건 관련 1심 판결이 이제 나오면서 민주당에서 대통령의 재판은 이제 중지 입법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제 지속적으로 나오는 가운데 어제는 당 차원에서 추진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일이었습니다. 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때 이 서울고등법원장이 파기환송된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의 재개 가능성에 대한 여부 질문에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답을 했었죠. 네. 이후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대장동 관련해서 이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들의 1심 선고 때 이재명 대통령의 책임 소재는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않으면서도 유동규 씨의 진술 신빙성을 강하게 인정하면서 민간업자들에 대해서 모두 실형이라는 중형을 선고하면서 민주당에서는 재판중지법에 대한 필요성이 물밑에서 거론되기 시작했었습니다. 배임 혐의 기소가 조작이었다는 점이 분명히 밝혀졌다는 점을 주장으로 앞세워서 의원들의 개별 의견으로 개진이 됐었는데 이 재판중지법을 당 차원으로 본격 추진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 박수현 수석 대변인이 국회 기자간담회 때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 또 국정보호법, 헌법 84조 수호법으로 호칭하겠다라면서 이제부터는 이 지도부 차원의 현실적인 문제가 된 형국이라고 운을 띄운 겁니다.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니긴 했습니다. 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의 주도로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당시 재판중지법으로 불렸던 것을 의결을 했었고 지난 6월 12일 본회의 때 처리한다는 계획도 세워놨지만 당시 본회의 직전에 민주당이 처리를 연기한 바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이 대통령의 방탄 입법이다라는 논란이 제기되자 일부 속도 조절을 했었던 것인데 최근에 이 국정감사 기간 중에 사법부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재개할 수 있다는 발언이 나오자 당내에서 이를 당 차원에서 처리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모여서 나온 발언이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네, 그런 가운데 이제 당장 오늘 민주당이 추진하지 않겠다 이런 그 입장을 밝혔어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에서 이 국정안전법을 이 공식적으로 거론을 하고 나서자 국민의힘에서는 더 거세게 현재 중단된 이 대통령의 재판이 재개돼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이 민주당의 주장대로 대통령의 이 형사상 불소추 특권을 명시한 헌법 84조를 재판까지 중지한 것이라고 해석을 한다면 이른바 재판중지법을 만들 필요가 없다라고 맞서기도 했는데요. 네. 이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어제 이재명 대통령
대통령의 재판은 당연히 제기되는 게 맞다. 그것이 헌법 84조에 대한 적절한 해석이라고 반발을 했고요. 이 장동혁 대표 역시 오늘 사법부를 압박하고 제도 개편을 통해 대통령을 보호하려 한다며 이 대통령의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판사들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면서까지 재판을 더 미룰 이유 없다라고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오늘 오전 이 당대표 등 지도부 간담회를 통해서 국정안전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박수현 수석 대변인은 대외적으로 이 관세 협상과 에이펙의 성과를 집중할 때다라고 밝혔지만 이를 강행할 경우에 언론의 역풍이 불 수 있다라는 점을 고려한 대통령실의 반대가 있었다라는 후문입니다. 네, 이슈픽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원한 개건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년 연장 특위가 오늘 첫 공식 회의를 열고 법정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방안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특위는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법정 정년 연장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이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과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합니다. 민주당은 특위를 통해 노동계와 경영계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올해 안에 법정 정년 연장안을 확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이 국회 국정감사 기간 피감기관 관계자들로부터 딸 결혼식 축의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경찰에 다시 고발했습니다.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언론에 공개된 휴대전화 메시지 내용에서 화환을 포함해 100만 원이 넘는 축의금을 최 위원장에게 전달한 사례가 보인다며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수사기관은 국민 상식에 반하는 이번 사안을 철저히 조사해 엄정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96주년 학생 독립운동 기념 학생의 날 대토론회에 참석해 국회가 청소년들이 포용적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 의장은 청소년들이 일상적으로 혐오와 차별을 겪고 있고 사회 통합도 저해하는 병폐인 만큼 직접 문제를 공론화하고 실천 방안을 제안한 이번 토론회가 특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우 의장은 청소년이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고 다름을 존중하는 포용적 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민주시민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교육이 실질적인 사회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도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2025 힌즈페터 국제보도상 수상자들을 국회로 초청해 격려했습니다. 우 의장은 1980년 광주에 진실을 알린 힌즈페터 기자의 용기와 신념을 기리는 이 상이 추구하는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평화가 국회의 존재 이유이자 인류가 함께 지켜야 할 보편적 가치라고 말했습니다. 우 의장은 특히 카메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민주주의의 마지막 방어선이라며 현장의 진실을 세상에 전하고 고통받는 이들이 세계와 연대하도록 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1월 3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국정감사 말말말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열린 국회 국정감사가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상임위 곳곳에서 고성과 파행이 거듭됐음에도 민생을 위한 질의를 펼친 의원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을 너무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김병주 정의 그렇게 너무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19세기 런던도 아니고 이건 그런 노동 환경을 만든 회사의 책임이고 또 고인과 동료들에게 자신들의 법과 권리에 대해서 말해주지 못한 우리 사회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42.19km를 달려하는 마라톤에 5km, 10km, 15km의 순위가 뭐가 중요합니까? 이 부동산 정책은 여야를 떠나서 한 팀의 시각을 갖는 게 맞지 않겠어요?
취업 사기 강금 피해자가 많다라고 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캄보디아 경찰력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그냥 ODA 얘기만 하고 왔습니다. 캄보디아 범죄 조직이 국내에서 활동하는 부분도 관심을 가지셔야 될 거 아닙니까? 한편 속개와 파행이 번복되면서 소모적인 이슈들이 부각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법사위에선 국감 첫날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석 불허 논란에 여야의 고성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모처럼 나오셨고 또 국민을 대신해서 어떤 의혹을 받고 계시는지를 좀 직면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와서 발언을 해야 된다고요? 왜 해야 됩니까? 어떤 대단한 진실을 밝히더라도 우리가 정당한 절차에 응하지 않는다면 이 진실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출석 여부를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도 각 상임위에서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숨은 실세라며 증인 채택을 강하게 요구하는가 하면 민주당은 사실 무근이라며 맞섰습니다. 김현지 증인 출석을 놓고 민주당이 내놓은 안이 오전 출석, 오후 불출석이라는데요. 아니 무슨 국감이 치킨입니까? 반반 출석하게? 그러니까 김현지 한 사람 지키려고 애쓰니까 이런 코미디가 나오는 겁니다. 김 실장이 도저히 나올 수 없도록 판을 키워서 정치적 쇼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국감에 불려나온 기관 증인들 중 한 차례 질문도 받지 못한 채 정해와 속개가 반복되는 혼란한 모습을 지켜보다 돌아가는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치권에서도 이번 국감에 대해서 자성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국정감사는 국민의 세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또 정부와 공공기관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국회 중요한 기능 중 하나죠. 겸임 상임위의 국감 일정이 아직 남은 만큼 마지막까지 국정감사 취지에 맞는 송곳 정책 질의가 이어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랑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을 백지 외교라고 지적하는 한편 새 예산안에 대해서도 빚잔치 예산을 반드시 삭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주 에이펙 폐막 이후 다시 맞붙는 여야,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을 전화로 연결해서 관련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희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가 미중 정상회담 성사 등 전 세계 관심을 모은 가운데 막을 내렸습니다. 경주 에이펙에 대한 여야 평가가 엇갈렸는데요. 국민의힘이 경주 에이펙을 빈술의 외교다 이렇게 이제 평가한 이유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실무적인 준비는 굉장히 잘했고, 그리고 경제인들 덕분에, 그리고 또 문화인들 덕분에 관심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거는 성공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구체적으로 실용 외교가 이제 빛을 발휘하려면 구체적인 성과가 이제 딱 증명서로 남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없다 보니 이제 백지 외교가 된 것이 아니냐라는 걱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한미 간의 관세 협상이 이번 기회에 타결되는 부분이었는데요. 관세 협상이 타결됐다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3개월 전에 있었던 정상회담에서와 마찬가지로 팩트 시트도 발표가 되지 않고 합의문도 공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 전에도 잘 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헛방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게 다시 재현되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협상 내용을 발표하고 돌아서자마자 미국에서는 곧바로 우리나라와 다른 말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이펙에서 이런 관심을 받는 거는 좋았지만 구체적인 성과를 담보하는 데는 좀 부족함이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여당은 한미 관세 협상 타결과 핵 추진 잠수함 승인에 대해서 경제와 안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 이렇게 호평을 했는데요. 하지만 그 풀어야 할 과제도 있습니다. 핵 잠수함에 대한 중국의 견제, 그리고 관세 협상 국회 비준과 특별법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어떤 입장 갖고 계실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관세 협상과 관련돼서는 이 미국하고 일본하고 양국 간에도 합의 사항이 문서화됐고 정상 간 서명까지 갔습니다. 심지어는 미국하고 중국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하고 중국 간에도 구체적인 세부 사항별로 팩트 시트가 공개가 됐거든요. 근데 유독 우리만 현재 미국하고 합의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떤 구체적인 팩트 시트나 합의문이 공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야지 이게 명확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빨리 정리하는 후속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국회에서 어떤 절차를 밟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의 예산, 즉 달러가 나가는 일이기 때문에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금융 패키지에 대해서 국회가 어떻게 처리할지를 그 사실관계를 놓고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핵 잠수함 부분인데요. 핵 잠수함에 대한 이 이슈를 올린 것은 굉장히 잘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우리가 주도를 가지고 가겠다는 건지 그냥 미국이 우리한테 그냥 파는데 우리가 사가기만 하겠다는 건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미국의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기 때문에 핵 추진 잠수함 도입에 대해서는 좀 더 협상력을 발휘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호주의 경우도 미국이 건조한 핵 추진 잠수함을 그냥 호주가 그대로 매입을 해갔던 거지 어떤 기술 이전이 되거나 이런 게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기술력이 있습니다. 건조할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호주와는 다른 방식의 이 도입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조를 어디서 할 건지 어떤 기술이 들어갈 건지 이런 세부적인 사항에 있어서 그냥 미국에 이끌려간 부분은 좀 아쉬운 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찬가지로 중국의 견제가 완전히 표면화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반도 비핵화를 재확인하면서 우리의 핵 추진 잠수함 추진에 제동을 걸고 있거든요. 반면 우리는 핵심 의제였던 이 사드 보복 철회하는 거라든지 히토류 공급망을 확대하는 거라든지 서해 구조물 철수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성과를 못 거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양국이 정상회담을 이룬 것까지는 좋습니다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의제를 좀 더 명확하게 해서 결과물을 가지고 올 필요가 있습니다. 네. 국회가 이번 주에 국정감사를 모두 마무리 짓고 새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먼저 올해 국감에 대한 총평을 들어보고 또 이어서 728조 새 예산안 심사 어떻게 임하실 건지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국정감사라는 것은 야당의 시간인데 어떻게 보면 수가 부족한 데서 오는 것도 있습니다만 이 제대로 정책 국감을 하지 못하고 정쟁 국감이 됐고 참 말씀드리기 민망합니다만 F악정 국감이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상임위가 이 법사위하고 과방위만 존재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일 정도로 문제를 일으키는 상임위원장들이 있는 상임위 위주로 이렇게 그 언론의 뉴스화가 되고 그쪽만 국민들의 관심을 받도록 되면서 실제로는 정책 감시가 제대로 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사위 같은 경우에는 이 모든 국회에 관련된 이 의제라든지 이런 거를 선정해야 되는 파트너인 간사를 선임하지 못하다 보니 의원들의 발언권도 제한을 했고요. 심지어는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불러서 이런 식으로 무자비한 처리를 하면 안 되는데 민주당이 일당 독재의 횡포를 보여주면서 사법에 대해서도 국회에 독재를 보이는 모습을 국민들 눈앞에 보였습니다. 그리고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제 국감 중에 축의금 논란을 뇌물성 축의금 논란을 일으키면서 국민들의 걱정을 끼치다 보니 실제로 좋은 인상은 주지 못하고 국민들에게 걱정만 끼치는 그런 국감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내년도 예산안 처리는 꼼꼼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과 해법을 국회의원에게 직접 들어보는 파워 인터뷰. 국회 외통위와 예결위 위원이신 더불어민주당의 윤후덕 의원을 모시고 경주 에이펙과 캄보디아 사태 그리고 예산 정국에 대한 말씀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 경주 에이펙을 통해서 세계 정상들 그리고 글로벌 경제계 리더들이 세계 이렇게 좌우하는 리더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이제 네. 모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첫 다자 외교 무대를 주도하면서 경주 선언을 이제 이끌어냈고 또 경제 외교 수확도 거두었는데요. 경주 에이펙의 의미와 성과 의원님은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실까요? 네. 먼저 저는 국회에 에이펙 국회에서 지원하는 지원특위의 위원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일찍 경주에 가서 현장을 좀 보고 그랬는데 제가 2월 달인가 3월 달에 갔을 때는 그냥 그 건물도 없는 상태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야, 당황하고 그랬는데 다 해낸 거 보니까 정말 대단합니다. 그 이번 그 성과를 보면은 이게 외교 문제잖아요. 그 외교라고 하면은 우리 대통령이 미국이나 뭐 영국, 런던 뭐 이런 데 가가지고 뭐 외교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들어오는 걸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우리나라에서 하는 거예요. 그것도 한 일주일 동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시진핑도 들어오고, 죄송합니다. 시진핑 뭐 주석이죠. 트럼프 대통령. 뭐 트럼프 대통령도 오고 캐나다 대통령도 오고, 거기 수석도 오고, 뭐 21개의 정상들이 이제 다 모인 거잖아요. 그게 우리나라에서 경주에서 그리고 뭐 서울에서 부산에서 이렇게 하니까 전 국민이 관심이 이렇게 많아졌고 그 국민들이 호응하고 또 응원을 많이 해줬다. 그게 참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성과를 간단히 우선 얘기하면은 미국하고의 그 관세 협상을 계속했는데 참 어려웠는데 그런 계기를 통해서 여하튼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두 번째는 무려 11년 만에 그 시진핑 주석이 이제 국빈으로 방문을 한 거잖아요. 그럼으로 인해서 한국하고 중국하고 어려운 처지가 계속됐는데 이제는 실마리를 만들어냈다.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아 태평양이라는 이 경제 체제라는 에이펙은 이게 전통적으로 WTO라는 기구 하에서 그 자유무역이라는 이념을 가지고 윈윈하면서 잘 살자 그랬었잖아요. 이번에 이제 경제 선언에서 그 자유무역이라는 기본적인 철학을 명기를 하지 못한 게 좀 옥의 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이제 그 미국이 그 뭐 자기 나라 우선으로 무역을 이렇게 주장하고 그래가지고 그 자유무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됐어요. 그건 아쉽습니다. 그거는.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또 하나 말씀을- 얘기하면은 또 얘기해도 돼요? 말씀하십시오. 뭐 정상들은 그렇게 화려하게 또 얘기하고 또 신경도 많이 쓰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경제계들이 엄청 많이 오셨잖아요. 근데 젠센 황이라는 그 엔비디아의 CEO죠. 그 양반은 이게 한국에 와서 뭐 따지자면 이제 남의 나라 와가지고 치킨 뭐 깐부 치킨에서 모이자 뭐 이렇게 가지고 판을 자기가 만들고 가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26만 개의 GPU를 팔았잖아요. 그 자리에서. 그게 10조인가 14조라고 그래요. 이야, 그런 식으로 이렇게 영업을 하는 그런 국제적 수준의 CEO라는 건 참 대단하네요.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그런 정도의 정치인으로 해낸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 성과가 참 많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특히나 그 말씀하신 것처럼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은 최대 성과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아직 그 협상 문서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좀 조정이 필요한 것이 있어서일까요? 어떤 이유일까요? 그래서 국민들께 좀 바로바로 알려드려야 되는데 협상을 하면은 실무장관에 협상을 하고 그거를 가지고 정상 간에 이제 합의를 하고 그럼 바로 좀 발표를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협의를 한 핵심을 정리하는 거를 팩트 시트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를 빨리 발표를 해야 되는데 이번 주는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우리 대통령실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는 뭐 그러는데 미국 쪽 사정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뭐 할로윈이어서 그동안 못했고 그리고 이제부터 시작해서 구체적인 문구를 조율하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거를 또
서명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저도 잘 모르는데 좀 아세요? 그 서명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하고도 사인을 하고 팩스시트를 내는 거예요? 제가 좀 확인하고 들어왔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근데 미국하고 중국하고는 정상회담을 하고 11월 1일 날 미국은 그 팩스시트를 이미 발표를 했어요. 근데 중국은 아직도 안 냈어요. 그러니까 중국 정상회담을 미국하고 한 상태에서 제일 관심을 가진 사람이 누구겠어요? 하나오션이잖아요. 하나오션이 중국에 의해서 제재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미국하고 중국 간의 이 관세에 대한 협상을 이제 좀 뭐 합의는 했지만은 그랬으면은 그거를 제재를 이제 철회해야 돼요. 근데 중국에서 아직 팩트시트가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팩트시트는 기다려야 됩니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의해서 양해각서라고 하죠. MOU라는 거 있죠. 그것도 이제 거의 같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여당 측에서는 이 관세 협상을 뒷받침하는 특별법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 협상 세부 내용이 공개가 되어야 우리가 협조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 국회 처리 어떻게 전망이 될까요? 저는 야당의 주장이 맞다, 정당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헌법 60조인가에 이제 국가나 국민이 지대한 재정적 부담을 줄 때는 국회에서 동의를 받아야 돼요. 이 경우는 당연히 그렇잖아요. 그 전에 노무현 대통령 때도 FTA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국회에서 합의를 하고 통과를 시켰죠. 그래서 이거는 또 시기가 급한 게 정부 측이에요. 그게 그 MOU에 의하면은 지금 얘기 들은 걸로 의하면은 11월 1일서부터 시행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나 봐요. 그래서 11월 달에는 소급해서라도 그 특별법 그 정부에서는 내든지 아니면은 여당의 의원 발의라도 내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야당이 얘기하시는 게 뭐 지나친 게 아니라 당연한 그런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국회에서 국회 입장에서 국민의 부담이 되는 또 재정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 그리고 또 이번 같은 경우에는 외환 보유고 이런 거를 사용하게 되잖아요. 그건 당연히 법률에 의하든 조약에 의하든 국회에서 동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 동의를 하려면 상세히 알아야지 하죠. 알겠습니다. 이번 그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뜻밖의 성과로 이제 꼽히는 게 핵 추진 잠수함 승인을 미국 측으로부터 이제 끌어낸 점인데 대한민국의 핵 추진 잠수함 보유국이 된다는 게 이게 이제 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지 그렇다면 중국과 북한의 반발도 예상되는데요. 포함해서 좀 말씀 들어볼까요? 제가 첫날에 그게 한국이 핵 추진 잠수함을 승인받았다고 그러니까는 이게 진짜 됐나? 진짠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는 국방위원을 한 4년 정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쪽 해군 쪽의 수거는 이제 그런 그 핵 추진 잠수함 계속 얘기를 하고 주장을 하고 했었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때서부터 계속 그런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이를테면은 지금쯤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신중론도 있고 이거 꼭 해야 될 거다라는 주장도 있고 양 주장이 있더라고요. 신중론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 한반도에서 수역이 이렇게 깊지는 않고 그리고 작전 반경이 그렇게 멀지 않은데 구태여 핵 추진 잠수함이 필요하겠느냐. 그리고 또 이게 하나 만들면 하나 만드는 게 아니고 네 척이 있어야 돼요. 그래 같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돈이 다 합치면은 12조 내지 14조 원 정도 들어가요. 그럼 재정 부담이 제법 되고 그리고 지금 얘기하셨듯이 그럼 중국이나 북한 그또 당장 일본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가?
공개적으로 얘기하면서 논쟁을 하고 있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국가 간에는. 근데 내심으로는 상당히 센시티브해지는 네. 거죠. 특히 일본은 그렇죠. 그리고 중국도 그렇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하고 시진핑 주석님하고 이렇게 논의하는 데도 이게 이제 거론은 좀 되기는 된 모양인데 쟁점은 안 됐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중국 측 입장에서는 그렇게 아직도 표현을 한 게 하나도 없고 이 핵 추진 잠수함에 대해서는 네. 뭐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이게 꼭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는 그런 측에서는 지난 3월 달에 이제 북한에서 그 위원장이 김 위원장이 그 핵 추진 잠수함의 건설 현장에서 이렇게 과시하고 그랬었죠. 이제 그렇게 치면은 우리도 좀 대응하는 잠수함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은 좀 할 수 있었죠.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만남도 또 기억이 나는데 네. 분위기가 아주 좋았습니다. 시 주석의 밝은 네. 미소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일본의 다카이치 총리와도 좀 분위기가 좋았던 것 같은데 셔틀 외교 활성화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앞으로 네. 우리 외교에 있어서 중국과 일본과 관계를 좀 어떻게 좀 풀어나갈 수 있을까요? 일본하고 먼저 말씀드리면 네네. 일본하고는 이시바 총리일 때 네. 우리 대통령께서 미국에 가기도 전에 먼저 일본에 가가지고 정상회담을 그렇죠. 했죠. 그런 정도의 관심을 가지고 양국 간의 정상화를 이미 만들어냈죠. 네. 그리고 이시바 총리가 이제 그만두기 전에 부산에 와서 셔틀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번에 신임 총리는 그 셔틀 외교의 그 세 번째 만나는 그 정상회담의 회담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크게 쟁점은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은 해요. 이게 과거사에 대한 사과 등에 대해서 현안으로 만들어지지만 그러니까 일본의 그 우익계 정치인들이 그 자기네 주장만 하고 독도에 대해서 자기네 땅이다. 그리고 자기네 교과서에 그 옛날 그 식민지 때 거를 미화시키는 그런 식의 얘기를 일본에서 먼저 하지 않는 한은 네. 네. 예, 정상화를 계속 가져가고 싶은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하고 문제죠. 중국은 11년 만에 이제 시진핑 주석이 국빈 방문을 한 거잖아요. 그 자체로서 의미가 크죠. 네. 그러면서 이제 뭐 조금 더 얘기해도 돼요? 예. 그래서 예, 짧게 좀 들어볼까요? 예. 중국하고의 관계를 정상화시키는 실마리는 만들어냈다 그런 네.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한 3가지 정도의 현안들이 있었죠. 우리로서는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오션에 대한 제재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고, 또 서해에서 그 인공적인 철물 그 설치물이 있어요. 서해 중국이 만들어 놓은 거 그거 하고, 그리고 이제 한한령에 네. 대해서 좀 중국의 입장이 뭐냐 좀 개선해라 뭐 이런 얘기를 좀 할 수 있었죠. 네. 그거에 대해서는 역시 이게 정상 간에는 뭐 그런 얘기는 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실무 협의를 하셔라. 실무 협의를 계속 해 나갑시다. 그렇게 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실무 협의하면 많이 좋아질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네.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중간 정도 이제 소화를 했기 때문에 남은 질문들은 좀 길지 않게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빠르게 들어보겠습니다. 예. 예. 주제를 이제 캄보디아 사태로 이제 옮겨 보겠는데요. 지난 그 국감 때 외통위 위원들이 캄보디아 현지에서 이제 국감도 실시를 하고 또 범죄 현장도 살피고 현지 교민들의 목소리도 청취를 했습니다. 현지에서 느낀 캄보디아 사태 좀 어떻든가요? 뭐 현지에서 두 가지 세 가지를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대사관의 현재 상태. 네. 그 두 번째는 거기에 있는 범죄 단지를 방문했어요. 예. 그거의 현장하고 그리고 이제 교민들 간담회 한 거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거기에 대사관에서 그쪽 그 범죄 관련해서 그 이 영사 인력은 그 경찰에서 거기 주재관으로 하고 있는 사람 한 분하고 거기서 협력하는 두 분 이렇게 3명이서 합니다. 네. 그런데 그게 2022년 이럴 때는 감금된 신고 사건이 2건, 3건 이런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2023년에는 21건이었고 그랬던 게 24년에는 222건이 생긴 거예요. 네. 그리고 2025년 금년에는 8월 말까지 333건이 발생을 한 거예요. 감금됐으니까 나를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신고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3사람이 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1명을 투입하고 뭐고 했는데 사실상 해낼 수 없는 업무를 오버시키는 아예 시스템이 마비가 된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대사관에 대해서 지원을 제대로 못하면서 참 뭐 대사관에서 문전박대를 하고 뭐 출동도 안 해주고 그랬다고 엄청 그 욕하고 그랬잖아요. 이 자리에서 지금도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대사관에 그랬던 상황이었고 그 두 번째는 그런 범죄 단지를 이제 방문했어요. 방문이 아니죠. 거기 갔죠. 갔더니 이렇게 그 자리에는 전화방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쫙 있어요. 전화로는 부스. 네. 그리고 PC방처럼 안락한 PC하고 소파하고 해서 쫙 이렇게 있더라고요. 거기서 전화로 보이스피싱하고 PC방에서 채팅하면서 텔레그램 하면서 로맨스 스캠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네. 그게 어디다가 합니까? 한국 사람들이 거기 앉아서 이 사람들이 범죄인들이죠. 그 사람들이 서울에서 국회에서 부산에서 경주에서 여기 사는 사람들한테 전화가 오고 채팅방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당하는 사람들이 여기 있는 거죠. 그런 현장이고 또 그리고 교민들은 거기에는 그 왜 이렇게 여행 금지를 이렇게 내려가지고 여행을 오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그런 나라다라고 해버렸다. 그래서 자기네가 사업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좀 하향시켜달라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코리안 데스크라는 게 있어요. 경찰이 현지 경찰하고 협의하는 방식이 데스크, 그러니까 코리안 데스크라는 게 있습니다. 그쪽 조직에 들어가서 상주하는 방식 그런 걸 꼭 해달라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네. 또 다음 질문 역시 짧게 들어볼 텐데 그 우리 청년들이 그곳으로 또 향하는 것에 대한 문제도 있을 텐데요. 네. 자, 이런 것들 좀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들어보고 싶은데 그 이 대통령이 캄보디아와의 또 정상회담을 통해서 11월부터는 그 코리아 전담반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좀 어떤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그쪽 캄보디아의 정상하고도 이렇게 했죠. 말레이시아에서. 그런데 이제 경찰력이 캄보디아에 가서 한국 범죄인을 우리가 수사해서 잡아오면 제일 좋죠. 근데 엄연한 독립국가잖아요. 거기에 우리의 경찰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쪽의 주권의 문제이죠. 네. 역시 외교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제 경찰과의 협력을 하는 거는 좋은데 그거는 협력이지 우리의 경찰력을 거기 가서 직접 할 수는 없다라는 한계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는 상당히 변화가 될 수가 있는 게 이번에 중국 시진핑 주석하고 MOU를 한 거에서 7번째에 그게 있죠. 그게 보이스피싱하고 온라인 스캠 사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공동 대응한다라고 우리 경찰하고 그쪽의 공안하고 MOU를 맺었어요. 딱 사인을 했어요. 네. 그래서 공동으로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캄보디아나 동남아 지역에서의 그런 온라인 또 이렇게 이 사이버로 이렇게 하는 범죄의 대부분은 중국의 범죄 조직이고 거기에 자본 가지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중국이 실제 움직이고 있고 그거를 우리가 정상 간에 MOU를 맺었다는 거는 상당히 큰 의미가 있어요. 이거는. 네. 그래서 이번에 제대로 그 범죄단체의 이 우두머리를 좀 제대로 잡아내고 그렇게 해서 척결을 하면은 좀 많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이제 국내 정치로 돌아오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현재 예결위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네. 계신데요. 국회가 이제 이번 주에 국감을 마무리 짓고 예산 전국에 이제 돌입하게 됩니다. 내일 이재명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이 있습니다. 728조 예산 일명 예산 전쟁으로도 이제 불리게 되는데 그만큼 이제 여야 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이 되고 네.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예산 예결위에서도 활동하고 네. 계시고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심사에 임하실 각오이실까요? 근데 이게 확장 재정이라는 거는 분명합니다. 네. 그리고 부채가 늘어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정부가 부담을 하는 거고 그런 거에 의해서 연구개발에 투자를 하고 그리고 소상공인들의 빚을 좀 줄일 수 있고 그리고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해서 이게 영업을 하는데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돈을 좀 더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국가의 부담을 통해서 서민과 연구개발 그리고 첨단 산업을 부흥시키자라는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국민 펀드를 만들려고 하잖아요. 예. 그거야말로 이제 첨단 산업에 대해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기금 펀드인데 거기에는 실제는 100조라고 그래서 재정이 100조가 들어가는 것 전혀 아닙니다. 내년에 1조 들어가요. 1조 들어가고 거기에 이 비전을 가지고 그 펀드의 비전을 가지고 사람들이 거기다 투자를 하면 돼요. 국민이 참여한다는 말씀이죠? 예. 네네. 그게 성공하면은 거기에서 또 국민들의 부가 늘어나는 겁니다. 아니 오늘 보니까 주식시장 뭐 4,200포인트인가를 넘었더라고요. 예. 뭐 그런 희망을 가지고 여기서 주저 하면은 기회가 또 소실됩니다. 그 내년 예산 이거는 그 투자와 희망의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의원님께서는 파주갑의 4선 의원이자 또 정책통으로 평가받고 계신데 네. 자,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의정활동 계획에 대해서 아주 짧게 한 1분 안쪽으로 듣고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제 지역 파주가 제가 태어났을 때는 농업 지역이었어요. 네. 그리고 군사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산업 도시가 됐죠. 그리고 또 문화 도시가 됐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는 문화의 힘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예, 제 생각은 좀 그렇습니다. 그런 데에서 또 중요한 것은 네. 역시 서울로 빨리 진입할 수 있는 교통 문제도 더 확보해야 합니다. GTX 문제도 뭐 지금 예, 확보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거기서 타면은 21분 만에 서울역까지 도착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통혁명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초등학생들이 엄마 아빠한테 남대문 가서 그 떡볶이 좀 먹자 뭐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예. 근데 거꾸로 그럼 서울에 있는 초등학생도 야 파주에 볼 수 있는 먹거리가 많다. 그럼 올 거예요. 오고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파주 바로 옆 동네에 살고 있기 때문에 파주의 발전상을 어느 누구보다도 바로 옆에서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옆 동네에서 아예 이사 오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파주로 이사 오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파워 인터뷰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을 모시고 여러 정치 현안에 관한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고맙습니다.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6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